더 중요한 건 뭐냐,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 그러죠. 의사는 야,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일주일 입원이 필요한 건데 네가 뭐라고 3일 입원이면 된다고 얘기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전문 의로서 판단한 거다, 소임을 다한 거다, 절대 과잉 진료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영진이 뭐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AI가 이 기준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전문의들도 가만있어 봐, 얘한테 좀 확인하고 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 있죠. AI하고는 싸우고 싶지 않아. 아이고 뭐 사람이 아니니까. 너가 그래, 너가 맞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판단하지만.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최고 권위자이시죠. 이제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님 모시고 요즘 또 화두가 되고 있는 AI 뭐 로봇부터 이제 기술의 발전이 우리한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머니트렌드 또 이제 2년 연속으로 또 이렇게 같이 공저자로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저를 한 저자로서 네. 참여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네. 그 사실 AI라는 게 이제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다루고 했긴 했지만 1년 사이에 뭐 개발이 더 많이 엄청나게 또 빨리 좀 이렇게 급등했다고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최근에 저도 그 이제 음성 인식하는 거 이제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거 보니까 야 이제는 뭐 회화 선생님이 필요 없다. 뭐 영어, 뭐 중국어 다 그냥 즉시 반응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에 어떤 그 AI의 기술이 어디까지 왔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축적된 자본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픈 AI만 해도 GPT-4o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옴니라는 거의 약자라고 하는데 5월 달에 발표했어요. 네. 감정을 섞어서 얘기를 하고 또 카메라로 시야를 확보해서 그걸 바탕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력을 이제 겸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대화에 주고받는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사람 같으려면. 옛날엔 천천히 했는데 요걸 320ms 이내에 구현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 일반적인 대화에서의 텀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제가 본 데모가 저건 정말 미쳤다 그랬던 게 시각장애인이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야 지금 여기 풍경은 어때?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끝나고 나 피곤하니까 택시 불러줘. 그럼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더라고요. 야, 저 정도면 완전히 친구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9월 달이 되니까 이번에는 GPT-5.1이라는 게 나옵니다. GPT-5.1은 추론의 방식을 바꾸어서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IQ 테스트를 했더니 120이더라. 이러면 사람들보다 더 높은데. 훨씬 낫고요. 뭐 시험도 되게 잘 보고 특화를 어디다 했느냐? 수학 풀이하고 코딩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론의 방식을 바꿔서 계속 진화시킨다. 뭐 소라라고 동영상 편집하는 거 나왔었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GPT-4o가 나오더니 이제 5원이 나오면서 좀 더 똑똑하고 진화됐고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낸다. 이 정도 속도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게 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1년 전만 해도 뭐 약간 뭐 대학교 뭐 이제 그 1학년 정도의 어떤 수준 된다 만다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많이 따라하는 약간 느낌이었다면 최근에는 뭐 이제 아예 그냥 인간의 웬만한 어떤 뭐 전문가 수준을 또 넘어가는 특정 분야들도 뭐 나타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원 수준을 넘어갔다. GPT-5.1이 그 정도 수준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1년 단위로도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이루면 앞으로 한 2, 3년만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이제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그런 지식 수준까지 가는 걸까? 아니면 이제 한계가 온 건가요? 어떤 건가요? 사실은 학습에 기반하는 거고 또 추론의 방식도 이제 인간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거니까 똑똑한 인간이 굉장히 많은 양의 지식을 공부해서 뭔가 그걸 바탕으로 나한테 조언도 해주고 정말 훌륭한 엄청난 역량을 가진 비서가 탄생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똑똑한 약간 진짜 기억력도 어마어마한 이해도도 높은 비서가 그냥 내 옆에 하루 종일 붙어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삶에 되게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한데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이 다들 이제 여기에 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메타, 뭐 구글 할 것 없이 뭐 다들 여기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AI도 한 곳이 이제 독점하게 되는 구조인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한 곳이라고 보기보다는 빅테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약간 분야별로 강점을 가진 데들이 그거를 쉐어해서 소위 AI 문명으로 바꿔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실 저는 이걸 역사의 반복으로 보는데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쭉 그 인터넷이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걸 닷컴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때 버블이 꺼졌기 때문에 버블로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무려 뭐 80% 이상의 자산이 그때 날라갔죠. 근데 그때 그 날라갔던 대표 기업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MS 이런 기업들인데 나중에 보면 이게 인터넷을 기반으로 인류 문명을 바꾼 플랫폼 기업들이 된 거죠. 빅테크가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쓱 보면 그때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똑똑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인했어요. 제가 그 한복판에 있을 때가 그 유학 시절이었거든요. 뭐 전공 불문하고 다 뛰어들더라고요. 그럼 걔들이 거품이 꺼지고 이제 거품이 꺼졌으니까 난 다른 전공으로 돌아가야지. 안 그러고요. 야, 내 인생을 20대 걸었는데 여기서 승부를 본다. 더군다나 연봉은 많이 받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가는 거지. 그러면서 뭐 그때 2005년에 유튜브 나왔죠. 뭐 2010년에 우버 나왔죠. 2008년에 에어비앤비 나왔죠. 소위 말해서 빅테크들뿐 아니라 사람들이 쓰기에 편한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 문명이 이제 우리 폰 없이 또 인터넷 없이 인류 문명을 설명할 수 없는 디지털 문명으로 전환이 됐죠. 제가 얘기한 4차 산업혁명도 바로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 그때 축적된 자본이 한 거예요. 그 축적된 자본이 뭘 모았냐? 세상에 똑똑한 인재들을 다 모았고요. 그 똑똑한 인재들이 결국 인터넷 기반의 모든 비즈니스에 들어가서 혁신을 일으켰죠. 생각해보면 전통 기업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 왜 혁신을 못했을까요? 그러게요. 뭔가 기존의 어떤 뭐 틀에 너무 갇혀 있는 뭐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 세계관이 야 옛날부터 하던 게 잘 된 거야. 닷컴 버블 꺼진 거 봐. 이러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혁신을 이끌 인재가 그러니까 유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그런 인재들은 없고 과거에 했던 방식을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지금에 보면 너무나 큰 격차로 벌어지게 된 거죠. 이 역사가 반복된다면 AI도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이런 비즈니스, 저런 비즈니스, 사람들이 쓸만한 비즈니스가 막 쏟아져 나올 거고 왜냐하면 지금부터 똑똑한 애들이 투신하고 있으니까 결국 거기서 가장 빠른 혁신이 일어날 거고 이게 디지털 문명하고 잘 맞아서 인류 문명의 변화를 이끌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교수님 얘기로는 이제 투자되는 돈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인재들이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막 올인하면은 거기서 이제 엄청난 이제 변화와 이제 혁신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머리만 똑똑한데 돈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변화가 올 때가 기회가 되는 거죠. 인터넷이 그랬던 거거든요. 그게 더군다나 역사의 교훈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하겠죠. 이미 증권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올 상반기 말에 제가 생성형 AI하고 생성형 AI 반도체하고 관련된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모아봤더니 2경 5천조 원이었어요. 2경 5천조. 네. 24년 만에 단일 기술 주제하에 자본이 가장 많이 모였다라고 분석을 한 거죠. 그럼 그게 에너지가 됩니다. 돈은 일을 하죠. 더군다나 투자받은 사람들이 신나서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더군다나 AI를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돈까지 줘. 신나는 거죠. 그럼 그 격차를 만드는 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다 모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워낙 돈도 많이 몰리고 또 이제 뭐 인재들도 많다 보니까 당연히 뭐 유지비 투입되는 뭐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있냐. 다 지금 돈 막 몇십 조, 뭐 몇백 조씩 깨먹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AI가 또 이제 좀 투자금 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닷컴 버블 때 똑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억하시나요? 그 아이폰이 나왔을 때도요. 야 이거 또 한 번 사기치는 거다. 그래서 절대 안 바꾸겠다 했던 데가 노키아였죠. 또 모토로라였죠. 그게 결국은 인류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진화의 흐름에서 과연 이 AI가 인류의 그 선택을 바꿀 만큼 기존의 것 이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럴 가능성을 자본이 읽은 거죠. 그리고 반드시 거품이 꺼질 겁니다. 당시에도 앱을 만들고 그런 걸로 다 된다 했던 80%의 기업이 파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왜 자본이 들어오니까 다 하죠. 그리고 파산할 거예요. 그럼 그 회사의 인재들은 어디로 갈까요? 살아남은 대로 또 가겠죠. 또 다른 기업으로 가게 되면 왜? 나는 그동안 연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으니까 계속 거기서 못 벗어나지만 나 뭐 한 3년 굶어도 돼.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 다 모여서 또 혁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 기술의 발전의 속도를 감안한다 그러면 이 버블을 뚫고 2경 5천조는 버블 맞아요. 제가 봐도. 이미 벌써 주중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야, 돈 옛날에 또 교훈이 있잖아. 파산할 수는 없으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정은 일어나지만 어쨌든 지금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챗 GPT 뭐 유료 구독 같은 정도만 지금 사람들이 뭔가 돈 버는 걸로 떠올리는데 혹시 이게 어떤 직접적인 돈 버는 비즈니스 모델 뭐 앞으로 나올 만한 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실무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기업들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야,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봤더니 너무 잘 되더라.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미국의 팔란티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자기네가 마운트 시나이라는 거대한 대형 병원, 뉴욕에서 제일 큰 병원입니다. 환자가 1년에 500만 명이 온대요. 그 회사에 아주 단순한 시스템을 하나 개선해 준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보험회사에다가 자, 우리가 이렇게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료보험비를 청구를 하죠. 네. 우리나라에도 똑같습니다. 청구를 하면 그 중에 한 20%는 너희 과잉 진료했어. 이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온대요. 그러면 전체 매출의 20%가량이 그렇게 빠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얘가 과잉 진료를 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진료를 한 건지를 체크한 다음 제대로 진료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항의 메일을 보내게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AI로 교체한 거예요. 딱 분석을 하고 실제 기준들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이런 병상에 있을 때 진료 기준은 뭔데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렇게 지가 이메일을 써요. LLM을 써서. 그럼 그걸 보내줘요.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인력이 준 것뿐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른 프로세스를 통해서 CFO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나 좋은 건전성이 형성이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게요.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 그러죠. 의사는 야,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일주일 입원이 필요한 건데 네가 뭐라고 3일 입원이면 된다고 얘기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전문 의로서 나는 판단한 거다. 판단한 거다. 소임을 다한 거다. 절대 과잉 진료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영진이 뭐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AI가 이 기준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전문의들도 가만있어 봐. 얘한테 좀 확인하고 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병원의 경영 전략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기준으로 정한 것들이 이제는 의사들이 즉각적으로 반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더 훌륭한 효과는 뭐냐면 CEO가 오고 나서 경영 전략을 정하면서 AI하고 이 기준을 맞추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 있죠. AI하고는 싸우고 싶지 않아. 아이고 뭐 사람이 아니니까. 너가 그래. 너가 맞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판단하지만 나도 괜히 귀찮게 나중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럼 AI가 판단하고 그게 제시하는 기준대로 나도 좀 따라가 볼게. 이런 경향이 강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인간이 하는 뭐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일들을 최대한 없애버리면서 이제 원가를 낮추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매출을 올린다기보다는. 맞습니다. 그러면 업무 효율, 인건비 절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뿐 아니라 경영에 AI가 전반적으로 활용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다른 부서들도 우리도 뭔가 해볼 게 있지 않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병원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출의 20%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걸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과잉 진료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거니까 경영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이제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0%는 이제 망한다고 하셨지만 그 결국에 금광을 캐러 가서 금이 안 나오면 이 사람들은 망하지만 옆에서 청바지 팔던 회사는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맞습니다. 결국에 이 판의 승자는 AI를 개발할 때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뭐 그런 뭐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쪽은 확실하게 살아남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지금 제일 돈을 잘 벌고 있죠. 이 GPU라는 시스템을 쓰지 않으면 대규모 뭐 서버를 구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GPU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러면 독점해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소버린 AI 이런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 회사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그거를 오픈 AI한테 줄 수는 없지 않냐. 너네가 해야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든 갖고 와서 그러고 보면 또 그래요. 대한민국의 건강검진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생성형 AI의 보고거든요. 그럼 이걸 미국에 주면 지네들이 만들어서 AI 닥터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네. 그럼 그 데이터 양이 얼마나 방대한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MRI 찍지, CT 찍지 그거를 다 학습할 수 있는 소버린 AI 주권이 필요한 거고 그럼 그거 일단 데이터 서버 필요하죠. 서버에서 관리해서 그걸 돌릴 소프트웨어 필요하죠.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가 됐건 남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 오픈 AI로부터 사온다고 하더라도 외부 유출은 안 돼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기업마다
국가마다 전부 다 AI 주권 확보를 위해서 그걸 다 사야 되니까 네. 그럼 엔비디아는 녹아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듣자마자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남의 회사한테 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핵심 데이터를 줄 수는 없는 거라면 그 방향이 맞다고 보고 엔비디아는 앞으로 더 잘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서로 싸움하고 있는 거죠. 오픈 AI는 야 우리가 그렇게 도둑놈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믿기 어렵죠. 네. 거기다가 걔네가 그런 걸 또 학습할 때 쓴다는 전제 조건을 또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도 그거를 다른 국가에다 맡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백도어해서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결국 국가적으로는 생성형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도 발전시켜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데이터를 확보해 놓고 그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형 AI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야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 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전기죠.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지금 우리가 챗 GPT한테 뭘 물어보잖아요. 이게 GPT-4다 그러면 파라미터가 6천억 개란 말이에요. 6천억 개. 네. 파라미터 6천억 개를 갖고 있는 데다가 질문을 하나 던지면 얘가 그 어마어마한 컴퓨터 5조 원 정도 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네네. 보통 알려지기를 이런 생성형 AI 하나 돌리려면 컴퓨터 얼마치 사야 돼? 엔비디아한테 견적내보면 기본 5천억부터 시작됩니다 이러거든요. 네. 그 정도 규모면. 네. 그럼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죠. 그래서 AI는 전기 먹는 하마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게 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전기를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럼 전기가 모자라겠죠. 이미 버지니아는 우리는 더 이상 데이터 센터 못 세운다. 주민 쓸 것도 없다. 네. 발전 설비를 확충하지 않는 한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 회사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스몰 모듈러 리액터가 나온 거고 그다음 또 하나가 변전소 네. 변압기, 전기 배송 시설. 그래서 이 전통 산업이 갑자기 AI 또, 기업으로 분류가 네. 돼서 엄청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기 에너지와 AI는 함께 간다. 그런 관점에서 그 변화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칩도 중요하지만 전기가 없으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쪽도 AI 기업으로 이제 취급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어찌됐든 간에 좀 뭐 반도체 뭐 저장 관련해 가지고는 뭐 같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연중 최저가를 뭐 계속 찍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야, 서버가 늘어나면 D램 수요가 늘어나니까 네. 결국 소버린 AI를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D램 수요도 계속 폭발할 네, 거다. 네. 이렇게 보는데 자꾸 엔비디아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걸 하나로 통합한 솔루션을 자꾸 내놓으려 그래요. 그래서 메모리도 우리 같이 넣을게. 뭐 이러다 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분야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확보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지금 현재로는 AI 시스템이 막 퍼져나가는데 삼성전자의 뭐 HBM도 사실은 SK 하이닉스에 뒤져 있고 쟤네가 뭘 잘하기까지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라는 고객은 지금 TSMC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네. 가격을 올해도 50% 올렸어요. 네. 이거 보고 싶을까요? 그래서 계속 언급을 하죠. 삼성전자한테 주고 싶다. 뭐 테슬라도 네. 우리 삼성전자에서 전용 칩을 만들고 싶다. 무슨 얘기냐면 파운드리를 가지고 수율이 되든 안 되든 간에 7나노 이하의 제조 기술 역량을 확보한 데는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네. 전 세계에. 중국도 안 되죠. 뭐 일본, 독일은 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전용 칩을 만들어서 그걸 공급하고 그걸로 뭔가 엔비디아에 도전해보고 싶은 기업 또 엔비디아 스스로도 TSMC의 독점을 막고 싶은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에 거는 기대치가 큰 거죠. 이래나 저래나 좀 잘 좀 해봐라. 그렇죠. 너가 좀 잘해야지 안 그러면 그래, 힘들다 우리. 맞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게 그 내부의 어떤 뭐 그런 뭐 경쟁력 이런 걸 좀 잘 살리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그렇죠. 이 판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주목을 있다는 받을 수 겁니다. 있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진짜 가능성을 검증을 못 받아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그게 검증이 돼서 뭐 몇몇 기업에서 오더를 냈다. 네. 앞으로 AI 칩 관련해서 너희들이 좀 해봐라. 그리고 오더를 냈다 그러면 그럼 이제 상승 효과를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한국 기업들 중에서 좀 AI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뭐 굳이 꼽는다면은 삼성전자보다는 우선 하이닉스 그리고 아까 그렇겠네요. 말씀하신 이제 전기 뭐 관련된 전기 뭐 관련 기업, 원전, 뭐 이런 원전, 것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네. 네, 원전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역량이 세계에서는 탑이니까 그걸 중국이나 러시아에 줄 거 아니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네. 그냥 그런 걸로 오히려 참 약간 좀 한 칸 좀 옆으로 좀 생각을 좀 확대를 좀 해봐야 되는 거네요. 단순히 이제 개발 이렇게 보기에 맞습니다. 좀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직접적인 AI를 개발하는 뭐 네이버나 이런 쪽은 이게
금액의 어떤 뭐 투자금의 차이가 뭐 워낙 크기도 하고 이제 쩐의 전쟁에서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소버린 AI라는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사실 AI로 뭘 할 수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소버린 AI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그냥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메일 써주고 지금 약간 뭐 고객센터에서 상담원 대체하고 맞죠. 뭐 그 정도. 네. 그 정도라 그러면은 글로벌한 빅테크가 만든 거 쓰는 게 맞죠. 네. 네, 그러면서 한국형이라는 게 뭐가 좋아? 그러는데 예를 들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적용해서 AI 닥터를 만든다. 이건 넘겨줄 수 없죠.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국가에서 그런 예산도 없고 네. 그런 것을 검증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하니까 쉽지 않은 얘기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 행정 서비스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 데이터를 다 학습해서 그걸 잘 제공해 주는 게 생긴다. 또 복지 서비스도 그래요. 그런 거 많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진짜 부자인데 네. 밝혀내야죠. 밝혀내야죠. 네. 기초 BMW 타는데 임대 아파트 맞아.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학습하면 금방 하겠네요. 톡톡톡톡 튀어나오거든요. 네. 또 탈세자도 톡톡톡톡 튀어나오고 그러면 그런 걸 학습할 때 누구한테 주겠어요? 결국. 그거를 외국에 주긴 참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네이버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이버가 그래도요 2005년에 하이퍼클로바라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생성형 AI 독자 모델을 발표한 기업이에요. 그럼 벌써 19년 차죠. 그래서 관련된 서비스 사실 소소한 것들은 많이 해놨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샵을 올릴 때 마케팅 문구들 요즘에 핫한 사람들이 좋아하기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저쪽 갯벌에서 이번에 그 전복을 뭐 캐거나 양식을 했어. 어부들이 네이버 스토어 마켓에 팔아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게 짱짱짱 신선한 무슨 전복이 뭐 이렇게 등장 뭐 이런 문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근데 다 써줘요. 뭐 10대 용어로 써주세요. 뭐 최근에 유행하는 용어로 써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력을 차곡차곡 지금 쌓아놨으니까 한글로 하는 뭐 또 국내 시장 소버린 AI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심지어 반도체도 하죠. 네. 이제 우리가 그걸 해온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새로운 미래 반도체가 있으면 이건 생성형 AI 학습하기 좋다. 이런 역량도 지금 갖추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좀 키워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약간 전략적으로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봤지만 또 AI가 국방력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독자적인 진짜 소버린 AI를 좀 해둬야 되는 게 우리가 필요한 국가적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요즘에 뭐 드론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전쟁도 많이 하는데 그 인공지능을 어쨌든 뭐 미국 일개 회사가 맡아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 독자적인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은 좀 이제 갈 길이 좀 멀긴 하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네이버라도 있지만 뭐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지금 뭐 AI 관련돼서 뭐 전무한 상태 아닌가요? 그럼요. 얼마 전에 유럽이 반성 보고서가 나왔어요. 왜 우리가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냐? 실패했는가라는 거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이 느렸다. 1995년도에 보니까요. 미국 전체 GDP하고 유럽의 GDP가 거의 같았어요. 네. 95년부터가 사실은 인터넷 붐이 일던 때잖아요. 네. 2000년에 버블이 뻥 터졌지만 네. 그리고 독일은 아예 없애버렸죠. 마켓을. 우리의 코스닥 같은 걸 아예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디지털 안 해. 네. 국민들도 그거에 대한 반감이 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GDP가 30% 이상 차이 나버렸어요. 거기다가 생성형 AI의 핵심은 데이터죠. 데이터 주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네 그 뭐가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들 국민이 쓰는 데이터인데 전부 뭐 메타나 구글, 애플한테 우리 데이터 좀 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쳤어요. 걔들이 주게. 그게 엄청난 자산인데 그럼 AI를 통한 효율화는 걔네가 다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똑똑한 애들이 유럽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AI 스타트업을 만들 때 전부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제가 걱정이라는 게 이게 어른들이 언제까지 감싸고 야, 이 혁신을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태계가 파괴돼서 안 돼라고
주장하면 유럽이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다 가는 거죠. 유럽은 AI 관련해서도 규제를 세계에서 제일 발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규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 쇄국 정책의 다른 이름이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 세금 매기고 계속 이런 거잖아요. 계속 회수하고 네. 돈 걷죠. 돈 걷는데 그 돈이 결국 기존 생태계를 더 지속시키는 데 사용된다 그러면 결국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나마 뭐 우리가 생성형 AI도 만들 수도 있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뭐 이렇게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다른 데들은 사실 뭐 미국에 거의 종속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일본도 자기네들이 그런 거를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플랫폼이 없잖아요. 네. 이번에 라인의 경영 분쟁이 일어난 것도 야 우리가 데이터 주권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축이죠. 하나가 반도체고 하나가 생성형 AI 소프트웨어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미약하지만 둘 다 가지고 있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7나노 이하의 제조 기술 가진 게 뭐 네. TSMC와 삼성전자 그다음 미국 이렇게 세 나라밖에 없어요. 대만, 한국, 그리고 미국. 그럼 대만은 아직 독립 국가로도 인정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언젠가 중국에 종속될 거라고 본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국내로 가져와야겠네. 그래서 네. 이제 심지어 지원금을 주면서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TSMC 불러다가 자국 내에 미래 AI 반도체 라인을 짓겠다고 네. 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저희가 되게 잘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이런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AI 하면은 아직은 뭔가 좀 무형의 그냥 뭐 이렇게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하고 뭐 핸드폰에서 이제 얘기하고 뭐 이런 느낌이라면 실제로 이게 뭐 로봇이랑 만나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좀 불편한 것들을 해소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어찌 보면 약간 미래 산업 정도일 텐데 그런 로봇이나 이런 것들 쪽은 지금 뭐 제가 아는 정도로는 뭐 테슬라에서 뭐 만들고 있는 거 뭐 로봇 택시 뭐 이런 것들 뭐 테슬라 쪽이 뭐 제일 빠른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맞죠. 사실 테슬라가 좀 더 미래의 기대치가 크다는 건 얘네가 2002년에 스페이스X를 만들고 2003년에 테슬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체적인 관점이 뭐냐면 제조 혁신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제조를 버리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전기차 제조를 불과 20년 만에 세계 탑으로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혁신을 리드하겠다 한 만큼 뭐라 그랬냐면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전 세계로 다 번져버렸죠. 네.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제일 잘할 수 있는 기능은 결국은 자율주행이다. 무인 택시. 그게 이제 로봇 택시가 되는 건데 실제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옵션을 얘네가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어요. 그러다가 12번째 버전에서 갑자기 센서를 다 뗍니다. 그리고 카메라만 달아. 그리고 이 카메라를 기반으로 사람처럼 운전하게 하겠다. 그게 뭐였냐면 생성형 AI를 도입한 거였어요. 그래서 학습을 시킵니다. 20억 킬로미터의 운전 그 영상을 학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룰 베이스드 코딩이라 그래서 빨간불이면서 정신없는 흰선 이거를 전부 센서로 다 해서 사람 지나가면서 해야 돼. 그런데 세상에 운전을 하다 보면 그 룰에 맞지 않는 케이스가 그렇죠. 결국은 나오게 되잖아요. 네. 거기다가 룰이 그렇게 많아지면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반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됐고 학습하자. 사람들이 빨간불에는 서더라 영상을 계속 학습하면 얘는 무조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20억 킬로미터 그게 더 늘어나면 이제 40억 킬로미터 데이터가 있다는데 학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자기가 스스로 룰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얘는 코딩을 할 수 있잖아요. 생성 AI는 코딩을 잘하니까 그럼 스스로 만든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그게 다 대응이 되겠죠.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되더라. 그래서 이제 택시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같이 경쟁하는 데가 구글 웨이모가 있고요. 네. 웨이모도 이제 새로운 그런 방식들을 도입해서 지금 이미 뭐 샌프란시스코 영역에서 하던 걸 LA까지 확대해서 미국은 계속 혁신에 도전하고 있죠. 로봇 얘기를 하셨는데 로봇의 가장 원형이 그래서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려면 사실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휴머노이드 기술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장 앞서 있죠. 네. 그런데 휴머노이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해라고 한다면 그럼 테슬라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옵티머스 1이라는 걸 내놓고 그 1년 후에 옵티머스 2라는 걸 내놨어요. 원래 옵티머스 1은요 걷지도 못해서 부축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난하냐 그랬거든요. 근데 옵티머스 2는요 뭐 계란을 짚고 빨래를 개고 엄청 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얘 어떻게 갑자기 달라지냐? 구동의 기술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이니까 거기다 자기네들은 뭘 담았냐? 학습의 능력을 담았다. 그럼 달라지는 거죠.
얘가 일을 배울 수 있어요. 사람이 예를 들어 카메라 차고 영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일하는 장면을 다 이렇게 해. 그런 다음 얘가 로봇이 학습을 해. 네. 이걸 이제 큰 서버에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된 내용이 완성되면 로봇한테 전달해요. 그럼 로봇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생성에 무서운 게 뭐냐면 학습의 양이 늘어날수록 네. 점점 똑똑해지고 그 일을 잘한다는 거죠.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피규어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네. 피규어는 오픈 AI,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메인 투자자예요. 그래서 브레인에 뭐가 들어가냐면 챗 GPT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얘가 GPT-4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대화가 아주 부드럽게 너무 돼요. 부드럽죠. 그죠? 네. 데모를 한번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냐? 이 피겨 01이라는 데모가 나왔었는데 테이블 위에 접시, 컵, 사과 이런 게 잔뜩 있어요. 그럼 물어봐요. 사람이 테이블 위에 뭐가 있니? 그랬더니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나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주라. 그랬더니 얘가 잠깐 서 있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집어주는 거예요. 다시 물어봐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한테 사과를 줬어? 그랬더니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서요. 요건 GPT 대화면 당연히 되겠죠. 네. 근데 왜 잠깐 썼었느냐? 대화의 맥락에서 코딩이 안 돼 있으니까 대화의 맥락에서 먹을 걸 달라 그러는구나. 그럼 사과를 집어서 앞 사람한테 건넨다를 코딩을 한 거예요. 한번 학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익숙하게 잘하겠죠. 네. 그래서 얘를요, 피거 02라는 걸 만들어서 BMW 공장에 올 1월부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8월에 발표했죠. 너무 일을 잘 배워서 기대가 되더라. 네. 내년에 한 100대쯤 공장에 넣어서 단순 업무 시키겠다. 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하는 얘기이기도 한 건데요. 뭐를 하겠다는 거냐면 너네 집에, 너네 사무실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내리고 설거지 좀 하고, 뭐 설거지를 자기가 집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설거지 통을 들어다가 디시워시에 넣고 기계를 돌릴 수는 있겠죠. 제가 커피 내리는 동작은 되게 인간이 해야 될 만큼 복잡하지만 세팅만 미리 해놓으면 버튼 눌러서 커피 내리는 건 하겠죠. 네. 그리고 살짝 집어서 서빙 정도는 갖다 주는 하겠죠. 거. 제가 그래서 요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무실에 출근을 네. 했더니 김 대리님 나오셨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그리고 딱 갖다 줘. 네, 그 정도만 돼도 사실. 입구에서 내가 태그 딱 띄고 올라왔더니 근데 가격이 25,000불에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고 25,000불에 2시간 충전하면 5시간 일한다니까. 두 대만 있으면 번갈아 가면서 네. 다 뭐 여러 가지 잡스러운 일들 야 복사 좀 해다 주라. 밑에 가서 택배 좀 가져와. 리모컨 어딨냐? 리모컨이야. 카페 뭐 아메리카노 한 2잔만 받아와라. 네, 뭐 네.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건 되겠다라고 보는 야, 거죠. 이게 얼마 안 남은 얘기예요. 그럼요. 중국은요. 미국과 어쨌든 로봇 기술은 쌍벽을 이룹니다. 네. 예, 이미 5개 정도의 기업이 휴머노이드 분야에 상당한 수준을 보여줬고요. 올해 CES에서 유비테크라는 기업이 이제 듣기로는 이제 옵티머스 짝퉁이라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뭐 조립하는 로봇이 탄생했습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유니트리라는 기업이 있는데 얼마 전에 실제로 그런 로봇을 판매를 시작했어요. 16,000불. 얘가 점프도 하고요. 네. 발로 차도 안 넘어지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16,000불에 그걸 팔겠대. 그래서 뭐가 잘 되냐? 그건 잘 모르겠대요. 약간 장난감인가요? 아직은? 그런데 얘가 장난감이지만 소프트웨어로 여러분이 일 시켜도 보시고 학습도 시켜보세요 라고 하면서 내놓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맞습니다. 제품이 이제 실제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게 16,000불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로봇 그러면 커피 뭐 내리는 거 하나도 1억 넘게들 얘기했는데 네. 16,000불에 휴머노이드 걸어다니는 놈이 나왔다? 이거는 이미 이 물리적으로 무언가 로봇을 만드는 쪽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역량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소비자가 쓸만한 레벨에서 생성형 AI가 어느 정도로 커버를 해주느냐에 따라 진짜 집안에 로봇 들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현실 세계의 일을 로봇이나 이런 게 대신해 주는 거 이런 분야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인간이 약간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어쨌든 이제 첨단 그럼요. 산업 아닙니까? 그럼요. 뭐 특히 이제 요즘에 뭐 메타가 이제 안경도 막 발표를 하고 막 했는데 어떤 뭐 VR, AR 뭐 이런 쪽은 어떤 상황이 된 건가요? 사실 VR, AR 이런 쪽에 메타버스 쪽에 관련해서 게임을 비롯해 갖고 이런 기기까지 계속 대유행이었죠. 3년간 300조가 투자됐습니다. 네. 물론 생성형 AI에 비하면 정말 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대규모 선택을 받지는 못했죠. 그만큼 이걸
씌워서 어떤 가상현실을 경험하게 하는 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도 그 A100이라는 그 시스템을 개발할 때 목표가 뭐였냐면 메타버스에 쓴다는 거였어요. GPU가 그래픽 카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픽 시스템이 발전해야 사람들이 이래도 안 어지럽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GPU를 써야 돼 그러고 내놨는데 참 네. 세상에 이렇게 운 좋은 회사가 없죠. 그게 생성형 AI로 터질 줄이야. 네. 그래서 4년 만에 15배가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기업들이 궁극의 목표로 그거 하나를 만들어보자 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생성형 AI하고 메타버스의 과거의 플랫폼들이 만나면 앞으로 되게 많은 또 혁신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망했으니까 다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실무적으로도 상당한 역량을 많이 갖추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체코에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했잖아요. 네네. 제가 그 한수원의 디지털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데 한수원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출형 원전을요 게임장처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부품 하나까지. 다 만들어요. 네. 거기서 사람들이 점검도 하고 네. 찍으면 데이터도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AI가 이제 점검을 해줘. 이거는 뭐 부품 교체할 때가 됐어. 뭐 네. 안전하지 못해. 지금 상황이 좀 점검해야 돼. 이런 걸 알려주는 거를 다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어려운 거 돈 많이 드는 걸 왜 했냐 그랬더니 체코에서 반드시 디지털 트윈을 납품하라. 그게 입찰 참여 조건이었어요. 네. 그게 없으면 참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못 들어온 거예요. 가만 있어봐.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봤더니 300조의 돈이 들어가서 이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만드는 거에 돈을 투자해서 기술 발전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기술이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제조를 위해서 CAD 데이터라는 것들은 만들어놨는데 이걸 게임장처럼 만들어서 쓰고 돌아다니면서 공장처럼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어려웠던 건데 이게 가격이 다운되고 기술이 올라가면서 충분히 가능해졌던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네. 그렇죠. 사업화가 실현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옛날같이 안경을 썼는데 만약에 제품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AI 칩이 들어가서.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 제조업의 혁신이 AI하고 붙으면서 좀 달라지겠구나. 또 과거에는 이거 쓰고 다닌다고 해도 뭐 별 도움이 안 됐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게 좀 더 진보된다면 네. 그러면 이거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뭐 AI 비서 같이 아예 이제 붙어 있을 수 있다면은 말로 맞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설명도 하고 이제 뭐 정보도 얻고.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몸에 이제 딱 뭔가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쪽도 이제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크다.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에 제일 또 관심이 많은 게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네. 저커버그는 원래도 오큘러스 같은 이 VR에 기기.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저커버그 입장에서 보면요. 데이터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인스타 갖고 있죠. 페이스북 그렇죠. 갖고 뭐 있죠. 대화부터 연령대별로 뭐 다 갖고 있잖아요. 있고 사진, 왓츠앱도 갖고 이미지까지. 있죠. 요새 스레드도 있죠. 돈 버는 게 별로 모델이 막혀 있잖아요. 이제 네. 아 이거 더 이상은 뭘로 하지? 뭐 이러고 있는데 온 디바이스 AI가 등장한 겁니다. 이러면 자기네 데이터 생성형 AI 그거 뭐 라만이 이렇게 해서 네. 오픈 소스로 공유하잖아요. 이거가 냉장고니 TV니 자동차에 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 10년 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를 만났고 이번에 인스타에 이성선이 딱 올라왔죠. 이재용 회장하고 둘이 아주 다정하게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저커버그 집이었어요. 사택. 아, 네,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사람들 깜짝 놀란 거지. 왜 쟤들이 저걸 빅테크의 수장이 아무거나 올리진 않잖아요. 네. 아 미래 제조업에 관심이 좀 있구나. 생각해보면 라마에서 개발된 게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네.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아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미 온디바이스 AI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에 탑재했죠. 네. 제가 가끔씩 쓰는데 괜찮아요. 이거 한번 데모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제가 학교에 이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뭐 베트남 손님도 있고 일본 손님도 다양하게 오잖아요. 오시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균관대학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본의 VIP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我がソンギュンガン大学へようこそバローね日本の VIP の皆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너무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베트남은 13개 국가니까 안 되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다 되죠. 뭐 여기 없는 사람은 영어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인터넷이 없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폄하 요새 인터넷 안 되는 데가 어딨냐 뭐 그러지만 사실은 인터넷 그 연결이 해외에 갔을 때 잘 안 되거나 그런 나라가 부지기수입니다. 솔직히. 또 지방에 가거나 시골의 소도시에 가면 와이파이 연결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러는 데도 많고 그런데 동네에 가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게 된다. 그러면 이게 잘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게 돼? 그럼 거의 모든 기기에 이게 들어가는 순간 대화가 가능하고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네? 그럼 차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렇죠. 차가 가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기 10분 전이 됐어. 차가 저한테 말을 겁니다. 주인님 집에 도착하려면 10분 남았는데 거실 온도가 32도예요. 그러면 에어컨 좀 틀어놓을까요? 그럼 얘가 연락을 하겠죠. 그래라 그러면 연락을 할 거고 그러면 AI가 탑재된 그 에어컨이 딱 틀어. 공기 청정기도 좀 이때 돌리고 미리 돌려놓고 미리 청소 로봇도 알아서 이때 주인님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좀 해놓자. 네. 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AI 에이전트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 되냐. 그 전용 반도체 칩 설계 능력하고 제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있어야겠죠. 네. 전용 소프트웨어니까. 그다음 제조업이 탄탄해야 돼요.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 중국 이 정도죠. 일본이 이제 그런 게 좀 취약하니까. 그런데 모든 AI 정보, 나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모든 걸 가진 AI 에이전트를 중국산을 집에 들여놓고 싶다는 사람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세계에서 자기 독자 플랫폼을 갖고 생성형 AI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그런 스타트업이나 인재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흔치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기다가 제조업이 잘 돼야 돼. 그럼 우리는 가전도 갖고 있고 자동차도 갖고 있네. 나쁘지 않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좀 많은 투자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이제 경쟁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뭔가 좀 태동 단계여서 그런 거지. 이제 앞으로 만약에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우리 말고 대안이 별로 없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금 이제 보여주신 것도 그렇지만 이제 챗GPT 써보면은 이제 그 실시간으로 대화도 되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억양이나 뭐 감정까지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장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회화 선생님은 이제 진짜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한테도 이제 이걸 이렇게 써봐라. 그러면 이제 뭐 원하는 대로 영어도 말하고 뭐 중국어도 해봐라 막 이렇게 했는데 이 교육 시장부터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AI 총괄 디렉터가 한 얘기가 생성형 AI로 가장 크게 혁신을 일으킬 분야가 의료와 교육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이미 이 학생들이 달라져요. 숙제를 AI로 하잖아요. 네, 숙제를 해요. 숙제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교육의 방식이 또 바뀌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건 산업사회에 필요한 정형화된 인재를 키워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과목들을 정한 다음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학습이 주입이다라는 거에서부터는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게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거죠. 설령 그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주입을 누가 시키느냐의 문제죠. 그거를 레벨이 다른 학생들을 다 한 곳에 가둬놓고 전부 다 이걸로 옛날에 그런 무혈반을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너가 필요한 레벨에 따라 AI 코치가 요 문제 풀어봐. 요 영상 봐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맞춤형으로. 그렇죠. 그럼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개별적 학생들이 자기가 품고 있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학습해야 되는지를 코칭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건 디지털 혁명 때부터 예견된 거기도 했는데요. 옛날에는 무조건 애들을 공부를 잘 시키려면 서울로 보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훌륭하고 좋은 콘텐츠를 접하려면 결국 서울에 가야 되는 거였는데 네. 디지털로 다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인강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교육의 천재적인 그 AI 선생님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굳이 뭐 이제는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결국 어떻게 보면 교육에 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솔루션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도 생길 수 있다는 아니 거죠. 그 챗GPT 뭐 수학 문제 푸는 거 이런 거 보니까 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뭐 그렇죠. 그냥 카메라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풀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처럼 해설도 해주고 내가 잘 이해했는지 설명도 해주고 뭐
이런 맞습니다. 거를 하라고 하면 잘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사실상 이제 교육이라는 개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암기나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이해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푸는 개념으로는 챗GPT나 이런 기계를 이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뭐 창의력을 개발한다, 뭐 이런 쪽으로만 이제 가는 건가요? 교육이라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전부 다 그쪽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우리가 디지털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미 경험을 했어요. 전부 인강 들었잖아요, 애들. 네. 그러면서 애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모든 지식은 인터넷으로 얻는 거네. 예, 그러니까 뭐 시험을 보고 기출 문제를 얻는 것조차도 지들 커뮤니티에서 정보력 좋은 애들이 쫙쫙 빼가지고 다 돌리고 그러다가 챗GPT 나오면서 숙제까지 다 해주네. 미국도 지금 이제 고민에 빠진 게요. 원래 걔네들은 수능 점수가 아니라 자기 소개서를 기반으로 했잖아요. 이거를 또 챗GPT가 기가 막히게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느냐가 되게 자기네들도 큰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문명의 변화에 맞춰서 애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릴 때 뭐 많은 걸 경험해봐야 꿈을 꿀 수 있죠. 아, 난 작가가 될 거야. 나는 엔지니어가 될 거야. 난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난 의사가 될 거야. 라는 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한 과정들을 이제 다 점검해 봐야겠죠. 그걸 AI가 코칭해주고 궁금해할 때마다 경험하게 해주고 많은 비용이 드는 거면 그래서 이제 빈부의 격차가 그런 걸 결정한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AI가 그걸 다 체험하게 해주고 너가 그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단계별로는 이런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해보는 게 좋아 이런 것들을 해준다 그러면 확실히 큰 변화가 올 수 있겠죠. 문제는 그걸 혼자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AI가 있어도 이거 혼자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변호사보다 더 똑똑한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얘가 변호는 못 해주죠. 변호사가 얘를 이용하면 변호의 전략을 잘 짤 수 있겠죠.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변호사가 뭐 서포트하는 조직이 있었다면 이걸 이제 프로그램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도 얘가 의사가 되겠다. 얘는 체육 선수가 되겠다. 이것마다 다 코칭해 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AI 코치가 있으면 걔한테 적합한 프로그램은 이런 거야라고 해줄 수 있으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사실은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 대 인간으로 얘의 변화를 읽어가면서 전문적인 교육의 코칭을 해줄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변화를 보는 게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춤형 코치를 이제 어떻게 배치할 거냐 뭐 이런 거에다가 그렇죠. 인간 관계도 필요하니까 당연히 뭐 로봇과 사람만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일종의 약간 관리자 개념으로 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 수준으로 로봇이 이 사람의 심리 변화라든가 학생의 또 가정에서의 문제라든가 뭐 그런 거를 할 수는 없죠. 친구의 교우 관계에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건 안 되는데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코칭하면서 얘가 꿈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보조교사를 쓰는 거죠. 사실 학습을 시키는 것만으로 본다 그러면 인강이 낫다는 게 코로나 때 증명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왜 뭐 무슨 학원에 일타 강사들이 그렇게 많이 돈을 벌겠어요. 결국 애들이 들어보니까 우리 자민보다 낫네. 아니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 선생님이라는 거의 롤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어떤 뭐 단순 작업이든 아니면 인간이 뭐 단순 작업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틀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 A냐 B냐 이런 것들 하는 거는 이제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AI 쪽에서. 맞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이제 대다수의 인간의 직업을 없애는 쪽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주 뭐 소수의 뭐 천재나 아니면 아주 뭐 경쟁력 있는 분들은 뭐 수천 명의 돈을 혼자서 다 벌겠지만 반대로 그렇게 수천 명의 직업이 다 없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 이제 하층민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양극화 얘기도 나오는데 이 기술 발전이 마냥 좋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디지털 양극화로 가는 건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이죠. IT나 디지털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잘 벌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또 격차가 조금 해소됐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시대에는 소비자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즉 대중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기업은 생존하기 어려워요. 그게 ESG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을 너무 폭식해. 그리고 되게 이기적이 돼.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잔치만 해. 이런 기업은 인기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기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인 뭐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아예 보편화시켜서 환경에 대한 기여, 사회에 대한 기여, 도덕적 경영을 의무화하자. 그게 ESG의 실천 정신이거든요. 이게 왜 나왔겠어요? 옛날에는 환경에 기여하려고 사업하냐? 그죠? 그렇죠. 돈 벌려고 그때는 사업하지? 뭐, 네. 근데 지금은 ESG가 메인 기업들의 핵심이 됐죠.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서로 균형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환경에 기여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하고 이래갖고는 이익의 규모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AI 기업이 그걸 다 독식하는 순간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소비자들의 저항이 크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비도덕적이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피크고 버블이 꼈으니까 또 쟁탈전이 벌어졌죠. 심지어 100억 넘는 연봉을 받는 AI 엔지니어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싹 내려오고 또 보편적으로 안정화된 어떤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여전히 결국 그 선택의 기로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뭐 이거는 플랫폼이나 AI나 뭐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일반 대중이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사실 좀 참고할 만한 사례 중에 하나가 중국이 그 휴머노이드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조업을 혁신하려면 로봇이 필연적이거든요. 네. 뭐 걔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3,500만 대를 만들어서 투입하겠다 그랬어요. 당연히 질문을 하죠. 지금도 중국의 청년들 실업률이 높아서 걱정이라면서 그 로봇이 등장하면 실업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금 중국의 청년들이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그런 단순 조립 이렇게 미래에 아무런 발전이 기대되지 않는 작업을 안 하려고 해서 문제가 더 큰 거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럼 뭐 동남아에서 데려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농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외국에서 우리가 그렇죠. 오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럼 걔들을 어떻게 혁신해야 되느냐? 이 로봇들을 더 발전시켜서 얘들이 미래의 제조업을 이 로봇 노동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맞는 얘기 같죠? 아니 어차피 안 할 건데. 어차피 안 할 건데. 어차피 안 할 건데. 그래서 그런 대답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IT 양극화가 있었듯이 결국 AI 양극화도 발생할 텐데 그럼 AI 양극화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어차피 저는 자본은 이미 양극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것이 한 바퀴 돌아야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코카콜라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네. 뭐 전통적인 어마어마한 부자 기업들이. 네. 그걸 IT가 어느 정도 순환시킨 거죠. 세대 간의 교체를 일으키고 결국 그거에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통적인 부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IT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익히고 새로운 기술에 도전했던 젊은 청년들이 그 혁신을 통해서 부를 어떻게 보면 한 곳에 고여있던 부를 순환시킨 거죠. 네. 그걸 거부한 게 유럽이죠. 그렇죠. 맞죠? 요즘에 자주성가 뭐 신흥 세계적 부자들은 다 IT니까. 그러니까 그럼 AI가 또 그렇게 되겠네. 그럼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부의 순환을 일으키는 거고 그게 결국 그 순환이 일어난 데가 혁신을 주도하니까 세계적인 부는 다 모아지겠죠. 그러면 그 내에서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어차피 혼자 사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미 국경에 대한 의미도 없어졌고 한다 그러면 결국 AI, 디지털 이런 것들을 잘 확보해서 제조업도 혁신을 하고 뭘 하고 이랬을 때 축적되는 부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북유럽 국가의 복지를 거기 국민소득이 높아서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결국 그런 체제로 가는 게 필요하고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철학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우리한테는 해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항상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뭐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막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 부모님들은 지금 걱정이 진짜 많거든요. 네. 이미 다 키웠으면 뭐 알아서 살아라 하겠지만 애들 이제 뭐 10살 뭐 8살 이런 친구들은 앞으로 뭔가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챗GPT 같은 거 한번 보면은 야, 이거 뭐 앞으로 이제 수학 문제 잘 푼다고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직업이 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들도 막 듣잖아요. 뭔가 그 뭐 좀 이쪽 방향으로 다들 가곤 있지만 이거 나중에 좀 위험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직업군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뭐랄까 미래가 좀 불투명한, 좀 불안한 이런 거가 있을까요? 결국은
저는 생각하는 힘이 결정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책이 큰 역할을 했죠. 생각의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릴 때 호기심을 갖고 막 이것저것을 해봐요. 그랬더니 나는 뭐 예를 들어 음악이 좋더라, 나는 미술이 좋더라, 나는 체육이 좋더라, 나는 수학이 좋더라, 나는 과학이 좋더라. 탐구를 하고 깊이 빠져서 그거에서 생각을 이제 체계를 만들기 시작하죠. 수학을 잘하고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미래를 바꿀까? 적어도요, 코딩을 하거나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학적 사고체가 되게 잘 먹혀요. 그러니까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이더리움을 창시한 친구도 수학의 천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학을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개선하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1살 때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11살 때 얘가 수학을 잘하네. 그럼 너는 푸엔카를 뭐 문제를 풀도록 해라. 미제를 풀도록. 이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나중에 필드 메달을 받는 훌륭한 수학자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전통적 사고만 얘기하는데 얘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비트코인하고 접목해 봤더니 비트코인을 개선한 이더리움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겠네. 그 논문을 15살 때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도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얘가 너무 기특하고 수학을 잘하니까 계속 치열업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중3 때 뭐 논문 쓰면 부모가 써준 거 아니야 의심하고 뭐 그걸 이용했다 그러면 수사 대상으로 막 삼고 이러잖아요. 검찰 그런 세계관을 버리잖아요. 네.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신 그걸 자기가 애들이 스스로를 개발하고 뛰어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대신 저는 앞으로의 디지털 세계는 더 휴머니티가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를 배우는 거, 그런 휴머니티가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한지를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가 돈 벌어서 먹고 살게 하려면 어떤 기술을 가르쳐야 될까만 볼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결국 제가 그랬잖아요. 선택을 받아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가 있어야 성공하는 것처럼 그 근간을 밑에 애들한테 착실히 깔아주고 거기서 저마다의 역량을 한번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어릴 때 교육에 제일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암기 이런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요새 뭐 스포츠 스타다, 뭐 연예인이다. 어릴 때 인간성 나빴다, 학폭했다 그러면 그렇죠. 여지없이 아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여지없이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지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중이 왕이 됐어요. 그거 보면 이게 도덕적 기준은 그러면서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대중들이 요구하는 휴머니티의 기준에 내가 좀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대중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진 무언가, 그 디바이스가 됐건 칩이 됐건 아니면 서비스가 됐건 아니면 예술 작품이 됐건 그런 거를 감각적으로 끌어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뭔가 막 공부 잘하고 시험만 잘 보면은 뭐 약간 좀 인성 문제 있어도 막 다 우쭈쭈 해줬는데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안 된다 이제. 어렵죠. 오히려 어렵죠. 이제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고 어떤 뭐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교육을 맞습니다. 시켜야 된다는 거네요. 네. 물론 어떤 전문 특화된 분야에 천재적인 역량을 가지게 됐다. 저는 이 그룹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바이오에 내가 천재야, 코딩에 천재야, 뭐 다 잘 돼요. 걱정하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그걸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앞으로 그래도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AI 시대에 있어서 야 우리 애가 공부는 진짜 싫어하는데 큰일 났어.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공부라는 카테고리는요 상위 0.1%가 두드러지게 잘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는 걸 어떻게 해? 인류가 그렇잖아요. 그게 재밌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 키워주면 좋은 거고요. 그런 시대에 훌륭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AI의 이 장점이라고 보는 거고, 다른 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나아진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는 나중에 유튜버로 잘 클 것 같아. 얘는 나중에 음식 잘 만드는 친구가 될 것 같아. 그럼 그거의 기본적인 역량이 뭐냐? 인간에 대한 배려심. 왜? 나중에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휴머니티, 따뜻한 배려심,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를 아는 느낌적인 느낌, 이런 요소들이 훨씬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결국에 내 거를 사줄 사람은 AI나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여기 이제 수단일 뿐이고 이제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소비자에 맞습니다.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하자. 방금 아까 이제 부테린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코인 쪽도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또 코인이 뭐 좀 내려갔다가 다시 또 막 반등하고 뭐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뭐 앞으로 뭐 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거든요. 이 미래 산업과 어떤 비트코인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어떤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따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건 무조건 필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건지. 세계에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축통화 달러예요. 다 찍어내면 돼 지네는.
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거의 문제점을 지목하고 탄생한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전 세계 상황을 봤더니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로서는 괜찮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 돈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내가 달러를 가진 게 얼마인데 미국도 그렇죠. 야 이걸로 다 통치자 그러면 특히 예전에는 중국이 비트코인을 엄청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굴자가 많으니까 야 이러면 기축통화 역할을 뺏기는 건데 그걸 안 하죠. 그래서 사실은 미래가 어둡다 그랬는데 세대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샘 알트만이 월드코인이라는 걸 내놨잖아요. 아니 그게 뭐라고 지가 그거에 더 신경을 써 지금. 오픈 AI의 AI 프로그램 개발보다 그게 더 관심 높고 열심히 홍보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어때요? 나도 도지코인 좀 샀었는데 뭐 이러고 비트코인도 상당히 엄청 보유하고 있어요. 2019년에 물론 팔긴 했지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메타버스 세계의 깨움을 체험한 애들은 전부 그때 코인으로 거래를 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이게 편한 거예요. 아니 왜 화폐를 쓰지? 그럼 디지털 세계가 확산되고 내가 전 세계의 플랫폼으로 모든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 기축통화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가 쓰일까요? 비트코인이다. 뭔가 코인일 거라는. 제가 비트코인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코인의 형태일 거다. 그리고 그거에 동의해 주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진다면 결국 글로 넘어가지 않을까? 물론 미국이 패권 국가 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화폐 체계로 가더라도 충분한 우위를 가질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미국이 주도해서 간다 그러면 그때 넘어갈 텐데 전부 그걸 주도하는 디지털 혁명의 핵심도 결국 미국이니까 디지털 인프라가 뛰어난 나라에서 헤게모니를 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고 미중 패권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되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면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패권까지 뭐 이제 따지면 너무도 복잡하기도 하고 기축통화까지는 또 멀다고 생각하면 사실 지금의 어떤 포지션은 뭐 그냥 디지털 금이다 정도. 그러니까 자산 축적을 하고 저장하는 건데 어쨌든 편하게 옮길 수 있고 뭐 보관의 어떤 도난의 위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디지털 금 정도 포지션까지는 사람들이 좀 이제 인정을 많이 한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저도 그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이 어떻게 이걸 인식하느냐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는데 세대가 바뀔수록 이거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건 완전 사기야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질 거고 야 이게 이런 정도면 가능성이 있어.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은 제가 볼 때는 위험성이 되게 높은 것들도 많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뭐 기축 통화에 해당되는 코인들은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 시총이 뭐 앞으로 뭐 이제 비트코인 보면 한 10배 정도 올라가야지 뭐 금 시총을 넘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뭐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 금보다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단순히 봤을 때 편하고 뭐 복제 가능성도 없고 뭐 보관도 편하고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금이 아니라 금 자체를 넘어간 자산으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은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단기간에는 안 돼요. 단기간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뭐랄까요, 뭐 기득권 이런 데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세계관이 전환돼야 되는데 지금의 지세대가 주력 세대가 될 때쯤 그들이 부를 많이 누릴 때쯤 그게 된다고 봐요. 사실 이 문명이 디지털로 바뀐 것도 코로나도 큰 역할을 했지만 젊은 세대가 주력 세대가 되면서 디지털 세대가 주력 세대가 되면서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되게 심해지는 거죠. 그럼 보통 세대가 한 30년 정도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한 이제 AI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한 2, 30년은 더 지나야 뭔가 좀 그렇게 좀 코인은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AI는 인터넷 그게 되었던 게 24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 또 절반으로 준다 그러면 한 15년 후에는 AI가 매우 보편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이든 이제 이런 IT 기반의 산업에서는 당연히 어떤 이제 거래 수단이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달러나 뭐 환전하고 이러느니 그냥 바로 팍팍팍 보내는 이런 게 이제 또 시대의 어떤 흐름이 될 것 같다는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머니 트렌드 또 2025 또 책도 또 나왔는데 올해가 이제 거의 다 갔죠 이제. 그러면 이제 내년을 또 대비하셔야 될 텐데 그 25년의 AI 분야는 뭐 어떤 해다 뭐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버블이 정리되고 또 한 번의 점프를 준비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 올해의 속도를 보면 실제 실무적인 응용의 어떤 사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시작되는 첫 해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이제 유의미하게 뭔가 작동하는 것들을 많이 느낄 것이다. 맞습니다. AI가. 네, 실생활, 업무 여러 가지 측면에서 AI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걸 주도하는 게 저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네. 학생들이 너무 잘 써요. 그리고 이제 쓰기 시작한 사람과 안 쓴 사람의 약간 벌써 갭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70세 된 작가분이 자기 소설 쓰는데 거기 들어가는 그림 같은 것들을 막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이제 돈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학생 알바로 고용을 해서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소개시켜줬어요. 대학생 알바가 아니라 이제 어른 알바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한테 GPT-4 가르쳐드리고 그걸로 사파 그리고 그림 그리고 하는데 자기가 시간 가는 줄 모른대요. 그리고 자기가 쓴 스토리에 그걸 계속 만들어서 입히는 거잖아요. 너무 재밌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내가 나이 들었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확장되는 거를 깨닫게 되신 거죠. 거기다가 뭐 음악도 할 수 있고 말씀 봐 이거를 뭐 내가 대사를 써서 줄여서 1분 쇼츠로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네.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걸로 봐서 그걸 하신 분들이 본격적인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2025년에는 뭐 젊은 애들은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실용화된 사례들이 등장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뭐 1인 기업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이 제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기술은 이제 어디서든 구할 수 있고 이제 보조적인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본인의 어떤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이런 게 현실로 이제 사업화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는 시작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웹소설을 챗GPT로 막 써서 하는 사람은 수백 수천 명이 되겠지만 거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그거죠. 진짜 인간이 좋아할 소설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겠죠. 그러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게 구독과 좋아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인문학으로 간다.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네, 그쪽이 어찌 보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또 분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균관대 최재봉 교수님 모시고 이제 다가올 미래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기술의 변화가 이제 엄청나게 빠른데 그 안에서도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뭔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